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지혜 디렉터 윤한석 목사입니다. 벌써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 위즈덤 16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겁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예, 돈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추웠는데 엊그제 같은데 참 벌써 더워졌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좀 나른하고 힘도 빠지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그 물도 한잔 하시고 또 물 떨어가면서 좀 걸으시고 또 스트레칭도 하시고 가볍게 걸으시면 아마 훨씬 더 이 나른한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운동은 육체적인 운동에만 그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말에도 이렇게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주제였습니다. 50분마다 어떻게 해요? 예, 말에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특히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예뻐. 난 할 수 있어. 참 감사한 일이야. 이런 말을 50분마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행복한 삶으로 바뀌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좋은 말 자체가, 긍정의 말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복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삶의 활성화 에너지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난 예뻐. 왜 이리 예쁜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예뻐집니다. 그렇죠? 난 할 수 있어. 아자. 이렇게 하면 좀 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말, 그 말의 힘입니다. 야, 이것도 감사하고, 야,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외치는 분들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50분마다 10분씩 긍정의 말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게 습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먼저 이제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영적인, 육체적인 변화까지.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여러분들 이 말로 인해서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책 읽어 오셨죠? 예.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심각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좋은 느낌이 드십니까? 돈 생각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 좋지 않으십니까? 돈 하면 그거 이렇게 좀 싫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 그러면 그냥 무덤덤 하십니까? 자, 정확한 느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돈에 대한 느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무덤덤한지 어떤 하나의 느낌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기준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돈에 대한 느낌, 나는 어떤 느낌이지? 생각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을 배제하고 환경과 독립되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사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하면 자본하면 돈이고 주의 하면 그걸 주되게 본다 이런 말입니다. 주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돈에 주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선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루어지는 일에서 돈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별 가치를 두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결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또 돈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그거 하면 돈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자본주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까 느낌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 느낌, 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좀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나에게 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돈의 의미가 잘 잡히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극명한 돈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돈을 뭘로 만들면 되냐면 제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내 삶에서 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기부 같은 걸 해가지고 나의 재산을 0원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나는 어떨까? 내 삶은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돈의 정확한 의미가 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돈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돈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 삶의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회 속에서 돈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돈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예. 뭐 굳이 이제 산에 들어가서 자급자족으로 살면 되겠죠. 그런데 그 초창기를 만들 때도 여지없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뭐 이렇게 내다 판다든지 결국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을 살 때도 돈이 여지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죠. 예,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10,000씩 나누어 주고 나는 나머지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0,000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예, 100억씩 물려주고 나머지 돈은 다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빌 게이츠에게 $10,000는 의미 없는 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9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자기 자녀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억이 작은 돈이냐 하는 것입니다. 100억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평생 100억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노력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한 10억 정도 모으면 많이 모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3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억 하면 그 30억의 3배가 넘는 돈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자녀를 키우는 10계명의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큰 돈을 물려주지 않아야 자녀의 창의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 게이츠는 100억을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의성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빌 게이츠가 100억을 정한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00억은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100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100억을 물려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게 말을 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만큼 돈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제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실제로 물고기는 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죠. 근데 제3자인 우리가 볼 때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돈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냥 돈을 좀 좋아하고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게 답니다. 뭐 돈이 삶의 목표입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진짜 가치를 두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삶의 목표나 목적으로 보고 어떤 것이 그 삶의 목표나 목적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그의 모든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투 선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육관에서 오래 지내겠죠? 마라톤 선수는 어떻게 하죠? 황용조 선수는 하루에 100km씩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거의 삶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그 뛰는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말했죠? 20시간 동안 물리학 공부를 했다고. 거의 대부분의 삶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자기 시간을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보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목적과 목표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경제월간지 마이더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2015년 3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선호하는 직업 가치관이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가 뭐였냐면 25.8%가 경제적인 보상을 잘 해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돈이 1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감이었는데 19.1%였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보세요,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게, 제가 볼 때 6%는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하고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자신의 페이, 월급이 얼마나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가,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설문조사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을 보통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좀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복수로 질문하지 않았을까?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단 하나만 고르라고 질문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페이가 제일 높지 않았을까? 돈 문제가, 경제적 보상이 1위가 압도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직업 고를 때도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또 직장 만족도도 32%만 만족하고 나머지 60.3%는 보통이거나 불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만의 이유는 경제적 보상이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마이더스에서 2014년 1월 조사에서는 직장 내 우울증 4명 중에 3명이 직장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우울증을 만드는데 많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일에만 매진하고 일에만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쉽게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이 불도저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에만 이렇게 몰입해서 정말 그 일을 선택하고 그쪽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경제적 보상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 그 일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굉장히 돈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돈이 삶의 목적까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의 그 삶의 목적을 돈에 이렇게까지 두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함께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까지도 돈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더니즘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더니즘은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근대화를 이끄는 그런 정신입니다.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봉건주의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중세 그 종교 암흑기 그쪽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잘못된 신앙을 요구하게 되죠. 막 면죄부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억눌렸죠. 그런 시대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시대 정신이 이제 모더니즘입니다. 이 모더니즘은 그 이제 여러 철학자들이 이제 또 사회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말 교부들이 요구하는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 맞는가? 이걸 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루소 이런 사람들이고요. 합리주의, 경험주의, 그래서 스피노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데카르트, 베이컨, 로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더니즘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더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나 과학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하고 합리주의만 해도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나은 알게 하는 걸 택하게 했다는 거죠. 합리주의도 마찬가지인데 합리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비해서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그 시기만 해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라고 하면 부모로서 어떤 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면 아이를 먹여 살린다. 부모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 부모면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시킨다. 뭐 이런 부모에 대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 통념으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니체나 하이데크 같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니체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신은 죽었다. 뭐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니체가 그런 말을 하면서 자살했거든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왜 그럼 니체가 이런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니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니체가 속한 학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존주의입니다. 그 실존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의미였다면 이제는 부모 중에서 한 개인,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엄마라는 큰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 엄마에게,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 이런 단 한 사람에게 특정 지웁니다. 그게 이제 실존주의의 특징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거시적인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미시적인 엄마, 한 개인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급격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19세기만 해도 뉴턴 법칙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법칙들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버그가 얘기하는 그 이제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이고 하이젠버그는 이제 그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중에서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직 이제 상대적인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불확정성의 원리는 굉장히 미시적인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작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다룹니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아동신경정신과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엄마들이 막 울면서 그 선생님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안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큰 공동체에서 보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이런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엄마에서 보면, 이 엄마로 좁혀보면은 온갖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기를 이제 딱 낳았는데 얼굴이 계란형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눈도 안 예쁘고, 그리고 얼굴 한 구석도 예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통속적인 그런 엄마의 상으로는 고슴도치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보다는 자기 생각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맞으면 맞다는 생각들이 이 시대에는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엄마는 자기 아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랑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는 자기 아이를 보고 안 예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애 보고 안 예쁘다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엄마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나쁜 딸이야 라고, 그러니까 나쁜 엄마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 다시 안 봐, 아빠도 다시 안 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손주를 보면서 딸이 안 예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딸은 나쁜 딸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딸은 굉장히 서운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부모님들을 다시 안 본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율 배반입니다. 아이러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절대적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가치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니까 또 다른 부모가 자녀인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불안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가치가 상대적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도 그 상대적인 가치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다시 어떤 새로운 절대적인 가치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치인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돈은 그럼 정말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인가? 이건 뭐 단순한 수학으로 한번 산수로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빌 게이츠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100억씩 나누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억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억 쓰려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2천만 원 써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 썼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사야 됐으니까요. 차 구하고 뭐 한다고 그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써봤는데 간이 떨리더라고요. 그냥 매달 2천만 원씩 2배의 간이 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얼마? 98억이 남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그러면 98 곱하기 이렇게 1.75 해서 원금이 더하면 1년에 한 1억 7천만 원 정도씩 다시 재산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씩 써도 계속 100억 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럼 굉장히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100억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럼 이제 1,0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억이 있으면 얼마나 이게 절대적이고 안정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00억이 없어서 그렇지 1,000억이 있으면요 1년에 가만히 있어도 얼마가 법니까? 17억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17억씩 쓰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한 달에 한 60만 원 쓰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안정적인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었습니다. 마이클 샌달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정의가 뭔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정의이고 저런 것도 정의이고 계속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만 던집니다. 답은 안 해주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꽤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책을 읽더니 저한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절대적인 정의를 말 안 해준다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그 교수님이 썼는데 예, 이율배반이죠. 예. 이 마이클 샌델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말고 또 다른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다 보여줍니다. 굉장히 재밌죠? 예. 여러분 시간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살 수 있고 생명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자, 제 생각에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사랑도 살 수 있습니다. 예, 예쁜 사랑을 로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아닐 것 같죠? 근데 사람만큼 사랑스러운 로봇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줄기세포 연구 진행되면서 이제 생명도 살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영화에 보면 제가 간이 나빠지면 간을 떼와서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팔고 사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요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안 가져봐서 그렇지. 자, 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돈이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자, 이래도 아직도 돈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집이 센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됩니다. 이 돈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람이 돈을 운용해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돈이 사람을 운용해 나가죠. 그래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의 노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선택한 것인데 이제 아무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우리 사람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돈이 사람의 가치까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아이에게 나쁜 말을 했던 엄마처럼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 우리가 1998년도에 IMF를 지나면서 소위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런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돈이 사람을 구조조정한 겁니다. 사람을 조정한 겁니다. 생산성이 없으면 감원해 버리는 거죠. 그 돈을 버는 구조는 살리고 사람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돈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이데올로기화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 그것을 기반에 두고 모든 세상 만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돈의 이데올로기화입니다. 자, 이게 자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물리면서 이제 무서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목표까지도 돈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야, 그거 돈이 되냐? 친구를 볼 때도 그 친구 너한테 돈이 돼? 자, 결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신랑 직업이 뭐냐? 얼마나 버는데? 심지어 종교, 신을 선택할 때도 그 신이 돈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사들은 어떨까요? 목사들은 교인을 돈으로 봅니다. 헌금 하나, 헌금 둘, 헌금 셋.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부러워합니다. 왜요? 교인들은 돈이니까. 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하면서 학원도 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공부를 굉장히 못 해봤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다시 잘하게 됐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들 도와주려고 학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는 그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원생들을 뭘로 봐야 되죠? 돈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돈으로 안 보고 사람으로 봤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돈을 쫓는 방향을 잡았다면 엄마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을 잡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학원비를 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엄마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들은 문제를 많이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원들은 문제집을 한 3-4권 풀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문제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풀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채점할 때 이제 막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엄마들이 또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죠? 선생님들이 그 답을 고쳐서 다 맞는다고 100점이라고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주면서 아이들을 보냅니다. 혹시라도 이제 엄마들이 끊으려고 하면 온갖 좋은 말로 엄마들을 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과 친해지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친해지면 됩니다. 목사가 이제 지난주에는 아이 비하 발언을 하고 이제 엄마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십시오. 주위 엄마들이 어떤 식으로 학원을 아이들 보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으로 봤어야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봤어야 되죠. 아이가 실제 실력을 기르는 방향을 잡았으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생들도 줄고 학원도 망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거센 물결은 정말로 강합니다. 그 조류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돈은 우리의 수단에 불과한 것일까요? 정말 돈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잠언은 웃긴 얘기를 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본주의 사회를 알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고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정말 그 자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돈이 이데올로기화 됐는데 그런데도 정말 돈을 따르며 살면 패망할까요? 알고나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이번 주 미션입니다. 돈과 사람의 위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돈의 위치는 어떠한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깊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즐겁게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좀 많이 한번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파워!